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토픽 4부터 토픽 10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토픽 4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 4는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그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에 직무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직무 관리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될 거냐면, 이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직무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직무 분석이 뭔지에 대한 개념 보시게 되면, 분석 대상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라고 쓰여져 있고, 역시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 수집이에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직무 분석 역시나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절차들을 가지고 있냐면, 역시 특정 모든 직무에 대해서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직무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직무를 선택하기 위해선 그 전에 선택하기 위한 정보들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배경 정보의 수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배경 정보를 수집할 거고, 그 배경 정보에 입각해서 분석 대상 직무를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 직무가 선정됐으니까 그 직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정보 획득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정보들을 보관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경영학적으로 정보를 보관해야 되는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보관해 주어야 하냐면 문서에 보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직무 분석으로 얻게 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있을 거고, 그 문서가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절차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직무 분석의 절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한 개념과 직무 분석에 대한 절차 확인하셨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할 텐데, 그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와 있고, 역시나 각 방법들에 대한 명칭이 직무 분석의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 제일 첫 번째, 직접 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경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직접 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직접 해볼 수 없을 테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직접 해보는 것보다 관찰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겠죠. 예, 궁금한 점들이 생길 거고, 그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예, 종이에 써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종이에 써서 물어보는 방법을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을 면접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 분석 방법은 경험법,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기록법, 직무 수행자 작성한 작업일지나 메모사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사실 작업기록법과 중요사건 기록법 비슷한 얘기긴 한데, 말 그대로 중요 사건을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 4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작업 기록법, 그리고 중요 사건 기록법, 이런 것들이 직무 분석의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직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놓는 겁니다. 역시 이 두 개가 헷갈리면 객관식 문제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에 대한 차이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복잡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서나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 명칭까지 달리해서 두 개의 문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각 문서마다 담기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직무 기술서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기고 직무 명세서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기는지를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끌고 보면 어떤 직무를 분석할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하다 보면 이 직무 자체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직무기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직무 자체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업요건, 요게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에 반해서 직무명세서는 어떤 정보가 담기게 될 거냐면 여기서 직무를 분석합니다. 근데 그 직무를 분석하다 보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을 담고 있는 것이 직무명세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격 요건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인적 특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자원에 대한 설명,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필요한 거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인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이제 키워드로 잡아드리면 직무명세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자격 요건 또는 인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직무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이야기 됐고요. 이렇게 직무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세요. 직무분석 다음에 뭐가 오냐면 직무평가라는 것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직무평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앞에서 분석한 직무분석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직무들 사이에 가치입니다. 직무가 지닌 책임도,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각각의 직무에 대한 상대적 뭘 결정한다?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직무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해당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 결과로 기술서와 명세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그 기술서와 명세서를 근간으로 해서 각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직무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그러면 이제 그 직무를 평가할 때 아무렇게나 평가할 수는 없어요.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 서열법, 분류법 또는 등급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점수법, 요소, 비교법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뭐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해 놓으신 것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거냐면 직무 분석의 방법과 직무 평가의 방법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을 보셨을까요? 경험법,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 기록법 같은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 직무 평가의 방법에는 서열법, 그다음에 분류법 또는 등급법이라고도 할 거고요. 점수법, 요소, 비교법 같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고 그 둘에 대한 갈래는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직무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말씀드린 거고 요게 이제 4번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무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토픽 넘어와서 역시나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에 확보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인적자원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뭘까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및 미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의 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외 인력 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바로 얘기하겠지만 인적자원 계획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원의 수를 예측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계획한다는 것이 공급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수급이 일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 수급을 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과 관련된 측면 들어가 있는 거고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측 방법이에요. 근데 그 예측 방법은 정성적 방법과 정양적 방법으로 나눠지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정성적 방법에는 자격 요건 분석 기법, 시나리오 기법, 명목 집단법,
델파이법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정량적 방법에는 추세 분석, 회계 분석, 생산성 비율 분석, 작업 연구 기법 또는 이제 노동과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코브 체인 분석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수요 예측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수요 예측 끝났으니까 공급 예측하면 되는 거고, 공급 예측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크게 시험 목적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질 않아서 이쪽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수요 예측했고 지금 이제 공급 예측했으니까 상황은 모두 세 가지. 수요가 더 큰 경우,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 공급이 더 큰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요. 수요가 더 큰 경우와 공급이 더 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경우에는 조치라는 것을 취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수요가 더 큰 경우와 공급이 더 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요가 더 큰 경우는 인력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급이 더 큰 경우는 인력 과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인력 부족일 때와 인력 과잉일 때 어떻게 수급을 조정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먼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블라블라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하나씩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논리만 좀 잡아드립니다. 인력이 부족해요. 그럼 가장 직관적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을 뽑으면 되죠. 신규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신규 채용이라는 것도 이러한 인력 부족이 장기적으로 계속 된다라면 정규직을 뽑으면 되는 거고 인력 부족의 단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부족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신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사람을 뽑지 않고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존 종업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존 종업원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더 안 뽑고 그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키면 되잖아요. 일을 더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초과 근로를 시키는 거죠. 초과 근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개별적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인력 과잉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인력이 과잉한다는 얘기는 인력이 넘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일단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자연히 감축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감축을 통해서도 인력 과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감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빠른 시간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 해고시키는 방법 또는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심심치 않게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직무 공유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무 공유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말 그대로 직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던 직무를 이제 두 사람이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직무 공유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직무 공유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인당 할당되는 시간들은 줄겠지만 사람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인력 과잉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인적 자원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야기된 거고 그럼 이제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한 얘기가 됐으니까 그 계획을 뭐 하면 될까?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걸 실행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모집과 선발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집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집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모집이라는 것은 모집의 원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되는 거죠. 결국 내부 모집이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 외부 모집이라는 것은 조직 밖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의 유형은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모집을 할까요? 외부 모집을 할까요? 당연히 둘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둘 다 하는 거냐면 내부 모집이든 외부 모집이든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쓰면 돼요. 그런데 둘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둘 다 쓰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되냐면 내부 모집은 내부 모집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외부 모집은 외부 모집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내용 보시면 이제 내 모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 외부 모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내부 모집의 장점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쭉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점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쭉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외부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 이런 거 있고 단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 쭉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모집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이건 선발도 좀 오버래핑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모집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있고 역시나 그 주요 지표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뭐 어떤 것들 들어와 있냐면 산출 비율, 선발 비율, 수용 비율, 기초 또는 기초 성공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 좀 말로 쭉 들어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념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들을 볼 때 어떤 형태가 많이들 있냐면 1차 시험 보고요. 이 차 시험 통해서 최종 합격이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에 100명이 응시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의 결과로 5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한 50명이 2차 시험 볼 거잖아요. 근데 그 2차 시험에 몇 명이 합격했냐면 20명이 합격했고요. 20명이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서 먼저 산출 비율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식으로 다수의 선발 도구를 적용할 때 각 단계별로 발생한 합격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산출 비율이라는 것은 1차 시험의 산출 비율은 얼마일까요? 100분의 50이 되는 거고 2차 시험의 산출 비율은 50분의 2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발 비율은 뭐가 되냐면 각 단계가 아니고요. 처음에 지원한 사람분의 최종 합격한 사람이요. 예, 요게 바로 선발 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 비율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최종 합격자 20명이 나왔어요. 근데 20명이 무조건 다 합격했으니까 나 합격했으니까 그 회사 갈래요라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20명이 합격 대상,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20명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합격했으니까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5명만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최종 합격자인 20명에게 입사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그 입사 제안에 응한 사람이 입사 제안을 수용한 사람이 15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땐 20분의 15 이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수용 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 비율 또는 기초 성공률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100명 왔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이 원하는 사람일 비율,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았을 때 좋은 사람일 가능성,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기초 비율 또는 기초 성공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제 그거 조금만 문구상으로 보실 거예요. 모집의 질적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원자 가운데 채용될 경우 성공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직하지 않은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 비율 또는 기초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총 지원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산출 비율, 선발 비율, 수용 비율, 기초 비율 또는 기초 성공률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가 이제 모집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선발에 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이 선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원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런 선발을 할 때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세 가지가 효율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선발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제 원칙을 선발할 텐데
이 선발할 때 꼭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선발 도구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발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이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발 도구, 선발 시험이나 선발 면접 같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센터법이라는 것 역시 선발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선발 도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이어지냐면, 근데 이제 기업들은 선발을 할 때 선발 도구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선발 도구를 또 한 건의 선발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선발 도구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여러 번의 선발 도구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게 바로 적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합적 평가법과 단계적 제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는데, 이제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될 듯한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칠판에 썼을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라는 두 차례의 시험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모든 지원자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다 보게 해요. 다 보게 하고 1차 시험의 성적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종합적 평가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일반적 형태가 되죠. 모든 지원자에게 1차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시험에 응시 자격을 준 다음에 2차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단계적 제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은 종합적 평가법과 단계적 제거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합적 평가법은 하나의 선발 도구의 실수를 다른 선발 도구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계적 제거법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보완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선발 도구의 적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떤 얘기 들어가게 되냐면, 어쨌든 기업은 선발할 때 선발 도구를 쓸 거고, 그렇다면 선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발 도구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발 도구가 있을 때 그 선발 도구가 좋은 선발 도구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신뢰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해당 선발 도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뭐요? 일관성을 신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험 재시험법, 대체 형식법, 평가자 간 신뢰도 측정법,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측정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신뢰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타당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타당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목적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타당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기준 타당도에 대한 내용도 봅니다. 기준 타당도라는 것은 선발 도구의 결과와 실제 성과의 상관계수이며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동시 타당도는 현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예측 타당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는 각각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준 타당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타당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발 도구의 내용이 얼마나 실제 업무와 유사한가를 측정하는 타당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측정이 돼요. 다음에 구성 타당도는 해당 선발 도구가 측정 도구로서의 적격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측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타당도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선발하게 될 텐데요. 이 선발 과정에서 분명히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류가 크게 두 가지,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종 오류는 뭘 의미하냐면, 만약 선발되었더라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지원자를 선발 도구의 결과가 합격선에 미달하여 실제로 탈락시키는 데서 발생한 오류, 다시 이야기해서 합격시켜야 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오류가 1종 오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1종 오류는 일반적으로 종합적 평가법을 적용하면 줄일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2종 오류라는 것이 있고요. 선발 도구의 결과는 합격선을 초과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데서 발생한 오류다. 다시 이야기해서 탈락시켜야 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2종 오류는 선발 비율, 여기서 얘기하는 선발 비율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지원자 수분의 합격자 수를 의미합니다. 선발 비율을 낮춤으로써 2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선발 오류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하시는 거고, 여기까지가 선발이라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이자 다섯 번째 토픽인 확보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역시나 인적 자원 관리 제도 중에 개발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 이제 개발 관련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교육 훈련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일단 교육 훈련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기업에 비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시킨다고 했을 때 그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단기적인 접근법과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단기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교육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얘기 잠깐 드리면, 장기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력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교육 훈련 위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교육 훈련 역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프로세스,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교육 훈련은 언제 시작되냐면, 일단 필요성, 수요부터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 수요가 분석이 되고 나면 이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을 잡는 설계 단계가 오게 되는 거고요. 설계되고 나면 이제 실시하면 되죠. 근데 역시나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다 보면 그게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어야 할 거고, 그걸 우리는 평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육훈련 프로세스는 제일 첫 번째 교육훈련의 수요성, 수요 또는 필요성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설계,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평가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 잡아드렸고, 이제 그 밑에 가서 그럼 이제 이러한 교육훈련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OJT, 직장 내 훈련과 OJT, 직장 외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잠깐 개념 잡아드리면, 직장 내 훈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직장은 작업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OJT, 직장 내 훈련이라는 것은 작업과 교육이 동시에 실시되게 되고요. 작업과 교육이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까 한 명의 교육자에게 붙어있는 피교육자의 수는 소수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OJT, 직장 외 훈련이라는 것은 작업장 밖에서 교육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과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교육 훈련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교육 훈련 시키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 훈련 전념시킬 수 있으니까 한 명의 교육자에게 붙어있는 피교육자의 수는 다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 관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그렇다면 역시 똑같은 얘기죠. 기업은 직장 내 훈련을 할까요? 직장 외 훈련을 할까요? 둘 다 할 거예요. 역시나 완벽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뭐 정리할 필요성이 있냐면,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의 장점과 단점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쭉 확인하면서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직장 내 훈련은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직장 외 훈련은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원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멘토링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교육 훈련 방법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교육 훈련 하게 되면 그 교육 훈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뭐 해줘야 될까? 평가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러한 교육 훈련의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바로 뭐냐면 커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커크패트릭의 교육평가 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커크패트릭은 교육훈련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두 4가지 수준에서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지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그 4가지 사이에는 뭔가 레벨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4가지가 뭔지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가지의 레벨링에 대해서, 그 서열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역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뭘 평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응을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평가, 그 다음에 행동평가, 마지막으로 결과 또는 성과평가의 수준에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커크패트릭의 교육평가 모형에 따르면 가장 하위 수준에서 반응평가, 그 다음에 학습평가, 행동평가, 성과 또는 결과평가의 수준에서 교육훈련이 평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교육훈련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개발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시죠.